네, 자, 지금 뭐 이제 논란도 왔고, 봉준호 감독의 모든 게 담겨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나왔는데. 제가 느끼기에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은데, 옥자나 그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도 좀 떠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주제를 펼치기 때문인지. 국내 영화랑 외국 영화 만들 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과도한 상상력을 하는 영화들이니까 네. 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무게추를 잡아주는 게 다 배우들의 역량, 배우들의 소위 말하는 리얼리티, 롱테일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살냄새라든지 그런 것들이 리얼리티를 만들어주는 형태였거든요. 늘 해외에 나갔을 때는 그게 사실은 그게 더, 그렇게 구현되기가 쉽진 않죠. 제가 느끼기에도 이번에 마크 러팔로가 뭐 인생 최초의 악역을 했다고 해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저는 그냥 딱 보는 틸다 스윈튼을 떠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게, 그러니까 저런 역할을 하려면 비슷한 타입의 연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만약 한국 배우가 했으면 훨씬 더 다르게 했을 것 같아요. 아, 그 역할을. 그러니까 그 디렉팅의 차이일 수도 있고, 연기를 대하는 연기자의 태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설국열차, 옥자, 이번에 미키 세븐틴까지 이어지는 연기를 보면 뭔가 살짝 떠있고, 아이디어나 주제 역시 기생충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네. 가난한 네 가족이 부잣집 네 가족 집에 스며들어서 사기를 친다. 이 얘기를 끝까지 밀고 가서 마지막에 그 주제로 빵 터트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미키 세븐틴이 미키 에이틴과 서로 겹치면서 멀티플이 되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뒤에 가면 그 얘기가 없어져 버려요. 이들의 존재감에 네. 대해서가 없어지죠. 갑자기 생명윤리와 외부에서의 국제자에 대한 공격이 들어와. 이야기와 그런 이야기를 번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바랬던 그 깊이를 바랬던 사람에게 좀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 두 사람의 이야기로만 끝까지 밀고 갔으면 이게 막 거대 자본이 들어와갖고 막 재미있는 이야기를 상상하고 들어온 사람에게 약간 뭐지? 왜 이렇게 심각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봉준호 감독님이 거대 자본이 들어왔으니까 보편적인 대중성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의식하고 이 방향으로 간 것 같지는 그러진 않아요.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냥 가신 거예요. 전 이번 이야기가 좀 봉준호 감독과 안 맞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내레이션이 많았던 영화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설명을 너무 많이 해야 돼. 설정에. 그리고 그 설명의 톤을 로버트 패틴슨이라는 훌륭한 배우가 경쾌하게 재밌게 해줬지만 그럼에도 설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초반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이 많았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있었나 싶어요. 게다가 스윗한 사랑 이야기를 또 거기다 첨부를 했어. 네. 그래서 앞부분은 봉준호 감독 역대 영화 중에 가장 루즈한 영화가 돼버렸어요. 후반부는 좀 다른 이야기 되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최대한 재밌게 했지만 이야기 자체 한계 때문에 더 뻗어나가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말을 좀 얹으면 저도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크게 아쉬운 게 뭐냐라고 하면 풍자랑 우화가 어쨌든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 되게 각광을 받잖아요. 기생충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게 전 세계 관객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풍자랑 우화 같은 거는 뒤따라오는 결과물이었을 때 늘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중심 뼈대가 되면 약간 캐릭터 자체가 편편해질 때가 있어요. 이번 영화가 전형적으로 네. 풍자나 우화가 영화 전체 뼈대가 됐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메시지를 적절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캐릭터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캐릭터가 빌드업이 되다 보니까 캐릭터들이 사실 미키 빼고는 대부분 다 평면적이에요. 전형적이다. 그 배우의 어떤 소화력이 편편한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캐릭터가 미키 말고는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도식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죠. 로버트 패틴슨은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렇게 연기를 잘했다고? 라는 저는 생각을 약간 거기 했거든요. 반론을 펼치고 싶은데 왜요? 너무 잘했지 않나요? 미키 세븐 원작에서 미키 세븐과 미키 에잇은 되게 비슷해요. 원작에서 약간의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네. 왜 차이가 있냐면 미키 세븐이 사고가 나기 전에 몇 주간 업로드를 안 해요. 미키 에잇은 뭐냐면 가장 알죠. 최근 업로드 때의 미키 에잇이에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4주 동안의 경험과 죽을 뻔했던 트라우마를 겪은 미키 세븐과 에잇의 차이예요. 되게 비슷한데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근데 미키 세븐틴과 에이틴의 차이는 뭐냐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네, 성격 자체가 다른. 케이블 하나 빠졌다고 설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바꾼 이유가 뭘까? 저는 추측하기에 패틴슨의 연기를 돋보이게 해주고 싶어서.
극적으로? 네. 그렇게 상반된 연기를 해야지만 도드라져 보이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4주 동안 업로드하지 않은 그 두 개의 차이를 패틴슨에서 연기하기에는 너무 섬세한 연기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에 오히려 설득이 안 됐고, 우리 안에 다양한 존재가 있긴 하지만 세븐틴과 에이틴만큼 다르진 않거든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안 보였던 에이틴이 갑자기 튀어나오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봉준호 감독은 설명해주지 않았다. 맞아. 그 케이블도 안 들었으면 저는 아직도 납득 못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못 따라갈 수 있는 가장 큰 결정적인 구멍 중에 하나가 프린트 된다고 했는데 17이랑 18 인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애가 나왔어. 왜? 그럼 애초에 대전제가 프린트 되는 게 아닌 건가? 똑같은 인격이 되는 게 아닌 거네? 앞에 그러면 죽었던 그 넘버들도 다 달랐나? 17번의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실제로. 네. 그렇게 봐야 되나? 라고 소모품 개념을 좀 다르게 보여주고 싶은 설정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거를 깊게 가려면, 아까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해서 파고들게 해줘야 되는데, 영화에는 과감하게 생략했어요. 이 생략은 저는 철저히 의도가 있다고 보고, 제가 생각했던 의도는 작가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저는 완전히 동의가 되고, 어쩌면 패틴슨이 연기를 좀 잘 보이게 해주는 극적인 효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실제로 풍자나 우화를 하고 싶은 포인트가 다른 쪽에 있었다고 봐요. 다른? 어느 쪽에? 정치랑 민주주의, 그리고 아예? 자본주의, 이쪽. 그쪽 메시지를 더 주고 싶었다? 기생충 같은, 설국열차 같은 거의 다른 버전의 반복인 건 거죠. 그게 메인 핵심의 서사 줄기고, 요 설정은 사실 덧붙인 거라서, 요 설정에 제일 중요할 수 있는 철학적인 명제는 사실 점프를 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는 건 어떤 기분이냐고 계속 묻잖아요. 그 주제를 계속 사람들한테 상기를 시키는데 해결은 안 해주는,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는 작가님과 동의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그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는 미키, 세븐틴과 에이틴의 존재론적 의미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샬이나 그 외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말이에요. 죽는 게 자기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곧 죽을 사람들, 노동자들은 언제 자기가 미키처럼 될지 모르니까 계속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것 역시 그 질문하는 것조차도 존재론적인 질문이 아니라 계급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기본 이 뼈대는 계속 반복된다고 봐요. 설국열차부터 이제 노골적으로 반복되는 계급의 피라미드를 보여주는 거고, 이번에 이제 거기에 생명윤리가 들어갔고, 제가 좀 재밌게 느낀 거는 이제 민주주의와 정치의 문제도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다르게 다가왔어요. 저는 또 반대인 게, 풍자와 우화가 가장 큰 위험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어떤 부류를 희화화하게 된다는 점이 제일 무서운 점이고 피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마샬과 그웬 같은 독재자들을 풍자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랄함을 약간 희석시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멍청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마지막에 마샬이 밖에 왜 나갑니까? 걔들한테 가스 살포로 굳이 직접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막 소스에 집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는 설득하기 힘들어요. 쟤들은 멍청한 독재자들이니까 하고 퉁쳐버리는 순간 그들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우리는 잊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게 좀 풍자의 위험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그 독재자를 다루는 방식이나 그 계급에 대한 문제나 선상 반란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가볍게 다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설국열차랑 비교한다고 하면 설국열차는 이제 세계를 전복시키는 얘기였잖아요. 혁명에 관한 얘기였고, 이거는 민주적 절차에 관한 얘기죠. 약간 인위적으로 수렴시킨다는 느낌도 드는, 너무나 전개가 뻔히 보이는 결말이어서 저는 사실 그 뒤에 뭔가가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대하면서 봤는데, 일어나야만 하는 결론으로 딱 났을 때 약간 힘이 빠진달까? 그런 부분이 컸습니다. 저도 그거 완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자가 우아하다 메시지가 먼저 가 있고, 거꾸로 이제 계산해서 캐릭터나 서사 구성들을 짜다 보니까 필연적인 구멍들이 생기고, 이 창작자 입장에서는 그 구멍을 어떻게 메우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봉준호 감독님은 때로는 뭐 배우의 연기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리얼리티라든지, 장면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메우고 농치고 넘어가는 걸 되게 잘 하는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런 연결고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너무 많이 겹쳐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좋은 이야기는 사실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끝에 다다라 보니까 이야기가 이런 의미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이고 봉준호 감독의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영화들은 그렇게 그랬죠. 네. 따라가게 만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면 봉준호 감독은 캐릭터에 되게 중심을 잡았어요. 미키 세븐틴이라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남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미키 세븐틴은 보이지 않고 다른 게 훨씬 더 많아지면서 미키 세븐틴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어서 이번엔 이야기를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어온 것 때문에 봉준호 감독의 장점이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회상신이 나온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꿈 장면 같은 것도 저는 너무 봉준호 감독님 영화가 아닌 것 같은 결이 좀 다르죠. 네, 접근 달라요. 방식도 다르고. 네, 편집 스타일도 다르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달라서 약간 당황했어요. 이걸 저는 저한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계속 설명을 해주지? 너무 친절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친절한 분이 아닌데, 그죠? 약간 불편해야 되는데. 이 영화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방어하는 입장이 아닌데도 계속 방어를 좀 하는 어느 포지션이니까 네네.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이게 다 내피셜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을까라고 네네네. 하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메시지 위주다라고 하는 것도 메시지가 내가 이거 작품을 통해서 뭔가 전달해야겠다라는 프로파간다에 가까운 메시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이 봉준호라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생각, 주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건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재밌겠는데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크게 정돈되지 않고 막 들어가 있어요. 요소들이 다 총집합으로 겹쳐 있는데 그걸 한 톤으로 이렇게 완전 매끄럽게 정리했냐라고 하면 큰 구멍들이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꽤 많은 것 같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 컨셉 자체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토니 콜먼이 맨 마지막에 제 악몽으로 나오는 사실 영화 보면서 내내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저 배우를 데려다 놓고 저 배우의 쓸모가 잘 안 보여요. 진짜 기능적으로만 사용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배우가 자기 진가를 딱 드러내는 거의 유일한 순간이 마지막에 악몽씬이 있고 어쩌면 초반에만 제시되고 계속 얘기 안 했던 그 존재론적인 고민, 공포 이런 것들을 마지막 순간에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급하게 끼워넣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오히려 없었어야 될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장면 당황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입장이 명확하게 바뀌네요. 원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네. 그 개별 장면들의 완성도 네. 개별 장면들 주는 어떤 느낌들은 네.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늘 잘해왔고 했던 그 구피들이 살아난 장면들이 몇 장면들은 확실히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전체에서는 불필요한 장면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장면의 존재감이 매우 도드라지는 장면 중에 하나였다. 기생충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놀랐던 장면이 뭐였냐면 가난한 가족과 부잣집의 대립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밑에 하나가 더 있네? 라고 생각했던 놀라운 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립인 줄 알았는데 대립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이 열리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미키 세븐틴은 그냥 대립으로 끝나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독재자냐 노동자냐 대부분의 개념들이 대립적이에요. 노동자, 독재자 그리고 원주민, 에일리언 이런 식으로 대립항들만 계속 놓아두어서 이게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충은 그렇게 쉽진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감정이 뭐 어디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너무너무 그게 명확하고 쉬워서 대중영화로 누군가들을 만족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봉준호 감독 영화를 좋아했던 팬들에게는 좀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아요. 네. 그 부피가 얇다는 거는 뭐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봉준호 감독이 나왔던 요소들 설국열차에서 나왔던 그런 계급적인 요소들도 있고 아까 통역기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번역 문제 서로 다른 존재로 어떻게 대화와 소통하냐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코드로 되게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아니면 뭐 그 인공고기를 먹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이제 옥자나 뭐 그런 것도 떠올리기도 하죠. 본인 영화에서 가지고 있는 인장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구슬을 담아놨다. 근데 아까 계속 재미하셨는데 이게 계속 피식피식 웃으면서 갔던 것 같은데 예전 영화들은 계속 웃어라를 하니까 결국 아무 데서도 못 웃었어요. 해외 평들에서 제일 갈리는 게 유머. 이게 재밌냐? 연기 자체를 스스로 캐릭터를 희화화시키면서 웃기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웃기진 않아. 왜 안 웃길까? 연기 때문일까? 상황 때문일까? 과도한 의욕 때문일까?
그건 제가 느끼기에는 그 누구에게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네, 누군가에 네, 공감이 네. 돼야 되는데 네. 그들은 그냥 벽 바깥에 누군가 존재들일 뿐 내가 누군가와 공감되지 못하기 때문에 웃기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았어요, 저한테는. 이 영화의 가장 아쉬운 점이 저는 이거였는데, 공감 측면에서 어디에 내가 가야 되나. 따라가야 되냐가 사실 되게 불분명한. 크리퍼지, 크리퍼. 그나마. 여기서 터지는데? 네. 오, 그게 진짜 작가님. 의도가 그랬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역발상. 저는 이제 글 쓰는 입장에서 우리가 버전을 여러 개 만들잖아요. 글 썼다가 클라우딩 안 하고 정전돼서 날아가 버렸어. 아이씨, 그 떠올려가지고 막 새로운 글 써야 돼. 그런 식으로 클라우딩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과 연결시킨 거거든요.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내일의 나와 다른 점, 내가 어제 나와 다른 점이 뭘까? 이건 어쩌면 기억 때문이고 경험 때문인데 미키 세븐틴과 미키 에인티를 가르는 그 경험과 아주 사소한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나 존재가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더라면 이게 후반부에 엄청나게 큰 차이로 바뀌면서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크리퍼도 나와야 되고 독재도 나와야 되고 우주선도 나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흐지부지 돼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까운 게 많아요. 감독님 팬이신 거 맞죠? 네. 되게 팬이죠. 네, 되게 팬이신데 이거 보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팬이신 거 맞죠? 네. 다음 작품 여기서 약간 또 긍정회를 돌리면, 네. 아까 얘기했던 장르를 배신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네.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복제인간의 설정이 나오는 순간 그냥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장르 패턴이거든요. 그 결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로전에 고민을 하고 맞아요. 우리가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정해진 내일이니까 그걸 안 가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거 말고 난 다른 거 할래. 개수영화인 것 같았지만 개수영화 아닌 아닌 것처럼 걸로. 복제인간의 존재론적인 고민에 관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영화다. 그게 기분 좋은 배신이면 이제 관객들이 좋아해 주는 거고, 이게 뭐야가 되면 이제 약간 반감이 오는 거죠. 얘기하신 것처럼 봉준호 감독의 여러 가지 요소를 이렇게 버무려 놓아서 마치 그 그웬이 소스에 집착하듯이 봉준호 감독의 모든 재료들을 모아서 엑기스로 만들어서 소스로 갈았어? 만들었다. 그 소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재밌는 영화일 수 있다. 어떤 패턴이 보이고 어떤 이야기에 이렇게 가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장면이 나오길 바라거든요. 저는 예상치 못한 장면. 전 이상한 장면이라고 부르는데 네. 저 장면이 뭐야 대체? 영화를 다 보고 나왔는데도 되게 찜찜하게 나와 있거나 생각하게 생각지도 되는? 못했던, 예를 들면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런 장면 같은? 네. 그런 장면이 있는가? 없어 저한테는. 그럼 이상한 장면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어떤 장면? 뭐요? 두 개였어요. 좋은 의미로 이상한 장면, 안 좋은 의미 이상한 장면. 안 좋은 의미 이상한 장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토니 콜먼이 악몽으로 나오는, 그건 전형적으로 그 배우의 이미지를 차용해갖고 앞에 못했던 거를 지금이라도 수습하려고 하는 알레고리처럼 보이는 변명 같은 장면이었어요. 제일 기분 좋게 이상한 장면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 나중에 6개월 뒤에 네. 그 사람들 6개월 뒤에. 치열한 토론을 하고 정리해. 지구와의 뭐 연락도 하고 이거를 해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이 제도를 깨지 않는 민주적 절차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이 전 되게 기괴해 보였거든요. 극한 상황에 놓인 개척단이 심지어는 거의 혁명에 가까운 지도자가 저렇게 폭사하는 정도의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집착한 뭐냐면 절차적 정당성이에요. 뭐가 되게 끔찍한 일을 할 때도 얘를 탄핵하기 위한 녹취를 해야 돼 라고 해서 녹취를 하고 사형을 하거나 극단적인 수단을 하는 게 아니고 무려 그 상황을 해결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계속 토론하고 6개월 그렇다. 그러네요. 근데 6개월 후라고 나오죠. 네. 마지막에 토론이 정리가 안 되니까 탁월한 리더가 다시 나와서 저 나머지를 설득시킨 다음에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프린팅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프린팅이 옳고 그름의 윤리적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집단 내의 동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되게 기괴한 광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비상식적인. 판타지죠, 판타지. 그 완전 판타지. 나샤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모든 걸 정리하는 것도 판타지고. 판타지고. 어떤 영웅이 나와서 행명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기분 조금 이상함이라고 말씀드린 게 우주영 감독이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이 풍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낙관처럼 보이지 않았거든. 그 과정 자체가 뭔가에 대한 비꼼처럼 보이기도 해서. 쉬워 보이게 만드는 게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 짤 도는데, 한국 12.3 계엄 사태와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의 유사점. 분명히 나옵니다. 아, 진짜요? 나옵니다. 안경으로 녹취하여 네. 증거를 아, 남겨서 뭐 아. 탄핵 과정에서 어떻게 쓰이고 이런 과정에 대한 유사점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고 나와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되게 애원서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소름 끼치지 않냐고요. 저렇게 네. 프로파간다를 하는 되게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을 좋아한 일종의 팬 집단처럼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걸 해결하는 과정은 매우 그걸 또 이성적이고 민주적이야. 민주적이고 다른 사람 절차제도 같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핵심적인 코드 중에 하나가 저는 대화 통역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가의 문제인 건데 결국 그거를 제일 마지막에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게 그 짧은 에필로그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낙관적인 판타지로 보이지 않았고 되게 무서운 악몽이나 백일몽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장면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게 갑자기 이 풍자일 수 사람들이 있겠다. 오. 매우 이성적으로 바뀌어서 그걸 했다는 거니까 네. 그게 아까 음. 말씀하신 이상한 한 끗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저는. 영화를 가장 공감할 사람들은 한국 12.3 계엄을 겪었던 모든 한국 시민들과 그리고 술 먹고 자주 필름이 끊기시는 분들 아, 그런 분들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했지 지난 2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깊이 공감하실 거고요. 네. 제일 봅니다. 재밌었던 장면은 프린팅 되어 나오는 장면이야.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도트 받침이 프린트. 없어서 떨어지는 거? 도트 프린트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그 장면에서 뚝뚝뚝 나오는. 아 이게 봉준호의 삑살이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장면, 첫 장면 보면서도 약간 근본적으로 얘기했던 네.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기술 중에 우주항해 이런 거 다 떠나서 두 가지, 그 프린팅 기술과 통역기, 이게 뚝딱뚝딱 비리비리비. 만들어 마시는 이게 뭐야 싶은 통역기가 봉준호 감독님이 장르나 아니면 네. 이런 설정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 다 떠나서 그냥 그리고 되면 만약에 되는 거야. 이게 프린팅 기술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아주 최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관리하고 있는 인력들의 상황을 보세요. 다 이거는 놀죠, 여기서. 그래서. 약간 인쇄용지 버리는 거의 그 수준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경제학적인 관점을 접근해보면 이번 표현팀 기술은 완전히 싸구려 기술이었을 때 그게 가능한 태도인 건 거죠. 거기서부터 그냥 출발하는 것 같아요. 우주 탐사할 때 어느 정도로 사용되냐 네. 그런 건 좀 잠시 더 덮어두고 덮어두고. 이거는 계급의 밑바닥에 관한 얘기야. 그리고 네. 가장 값싼 노동과 죽음에 관한 얘기야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설정 위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늘 그런 식으로 작동해왔고 서술함들을 메워주는 다른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상대적으로 그게 부족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다. 네, 오늘 봉준호 감독님의 8번째 장편 영화 미키 세븐틴에 관한 이야기 재밌게 나눠봤고요. 아마도 보시고 나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 영상과 함께 나누고 싶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영화 곧 개봉하니까 재밌게 보시고 또 저희가 만든 영상도 개봉 이후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다른 의견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븐틴, 아니, 에잇, 아니. 뭐예요? 틱스? 6개월에 만나.